화경공주의 침실 천장과 벽을 빼곡히 채운 것은 비단이 아니라 무려 5,200개의 부적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걸륭제가 딸의 방을 주술적인 결계로 도배해버린 기괴한 집착. 그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고륜화 경공주.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걸륭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효현 순왕후가 남긴 유일한 핏줄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죽을까봐 두려워 수천 장의 부적으로 그녀를 감쌌고, 그녀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대죄를 저질렀을 때조차 법을 찢어버리고 살려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냉철한 황제를 이토록 맹목적인 아버지로 만들었을까요? 그 기이한 부적들 뒤에 숨겨진 공포의 실체, 그리고 제국의 법치마저 무너뜨린 비뚤어진 사랑의 결말. 시계를 비극의 서막이 올랐던 1748년, 그 차가웠던 겨울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륜화 경공주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그림자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걸륭제 홍역.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장수했고 가장 큰 권력을 누린 황제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신은 그에게 치명적인 결핍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걸륭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이자 영원한 연인, 효현 순왕후 부찰씨입니다. 두 사람은 16세, 15세의 어린 나이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기적처럼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걸륭제는 훗날 그녀를 그리워하며 쓴 시만 해도 수백 편에 달할 정도로 그녀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궁의 행복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법입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그들의 첫 딸이었습니다. 황후가 낳은 첫 번째 공주는 태어난 지 1년 남짓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걸륭제는 슬퍼하는 아내를 위로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2 황자 영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걸륭제는 이 아이를 종묘사직을 이을 그릇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유례를 깨고 갓난아기인 영년을 비밀리에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기대했습니다. 영년은 총명했고 건강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쏙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걸륭 3년 고작 9살이던 영년이 풍안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명의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황태자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황궁에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걸륭제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걸륭제의 마음속에 거대한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왜 모두 떠나가는가? 하늘이 내게 천하를 준 대신 내 혈육을 거둬가려는 것인가? 하지만 희망은 끈질겼습니다. 영년이 죽고 8년 뒤 효현 순왕후는 다시 한번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7 황자 영종. 걸륭제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자신을 용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난 날 가뭄이 들었던 대지에 단비가 내렸다며 하늘에 감사제를 올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어린 핏덩이를 황태자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마저도 산산이 조각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륭 12년 섣달 금음날, 온 나라가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들떠있던 그날 밤,
2살 배기 영종은 천연두에 걸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2명의 아들, 2명의 황태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이들, 모두가 걸륭제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2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효현 순황후마저 영종이 죽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남순 도중배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37이었습니다. 걸륭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제의 위엄도 천자의 체면도 모두 집어던진 채 그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주인은 한순간에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잃은 고독한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생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황량한 해변에 홀로 남겨진 아이. 효현 순황후가 남긴 유일한 생존자. 바로 셋째 딸, 화경공주였습니다. 그녀는 1731년에 태어났습니다. 오빠 영년이 죽었을 때 그녀는 7살이었고 동생 영종과 어머니가 연달아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17살의 소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두 요절한 텅 빈 궁전.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슬퍼하며 신하들을 쳐내고 황궁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황궁 전체가 거대한 상갓집처럼 변해버린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화경공주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걸륭제에게 그녀는 죽은 아내의 환생이자 요절한 아들들을 대신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녀마저 잃는다면 걸륭제는 정말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황궁을 감돌았습니다. 이때부터 걸륭제의 사랑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 하늘이 내 아들들을 데려갔을지언정 이 아이만큼은 절대 데려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맹세는 단순한 아버지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과 운명을 향한 황제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 걸륭제는 칼과 창 대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부적이었습니다. 17살의 화경공주를 바라보는 걸륭제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처럼 오빠들처럼 갑자기 픽 쓰러져 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황궁의 의술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천연두 앞에서는 무력했고 원인 모를 열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의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 영적인 힘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걸륭제는 독실한 티베트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문수보살의 화신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고승들과 도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주를 위한 호신부를 만들어라.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고 죽음의 신조차 피해갈 강력한 부적을 만들어라. 보통 황제들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보석이나 비단, 토지 문서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걸륭제가 딸에게 준 선물은 기괴하고도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걸륭제는 딸의 혼수분 목록에 5200여 개의 부적을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쓴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새긴 것, 옥을 깎아 만든 것, 고승이 수십 년간 기도를 올린 염주, 티베트 밀교의 만다라가 그려진 직물, 이 모든 것이 부적이라는 명목으로 공주에게 하사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수량, 하루에 하나씩 써도 14년이 걸리는 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과시라고 봅니다. 황제의 부와 권력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트라우마의 발현입니다. 걸륭제는 공주의 침소, 공주가 타는 가마, 공주가 입는 옷, 심지어 공주가 마시는 찻잔 받침 아래에도 부적을 붙이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딸의 주위에 보이지 않는 결계를 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부적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병마도 사고도 저주도 너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이기심이었을까요? 화경공주는 그 수많은 부적더미 속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든든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숨막히는 답답함이었을까요? 걸륭제의 파격적인 대우는 부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주의 신분 자체를 격상시켰습니다. 청나라의 법도에 따르면 황후가 낳은 딸은 고륜공주라 칭하고 후궁이 낳은 딸은 화석공주라 칭합니다. 고륜은 만주어로 국가를 뜻하는 최상급 단어입니다. 화경공주는 황후의 딸이니 당연히 고륜공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그녀에게 단순히 이름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부여된 연봉, 즉 녹봉은 일반적인 고륜공주가 받는 400냥을 훨씬 뛰어넘는 1000냥이었습니다. 이는 웬만한 친왕들과 맞먹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이름 화경에 담긴 뜻입니다. 화는 조화로움을, 경은 공경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걸륭제에게 이 이름은 내가 너를 존중하고 아낀다는 공개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황궁의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황제께서 죽은 황후 마마를 잊지 못해 공주에게 절이 쏟아부으시는구나. 저러다 공주가 버릇이라도 나빠지면 어쩌려고.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불만을 토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걸륭제는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서슬퍼런 숙청을 감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후의 장례식 때 슬퍼하는 기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황자들의 계승권을 박탈하고 고위 관료들을 파직시키던 때였습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화경공주는 유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곧 황제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주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공주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는 대가로 자신의 운명을 제국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청나라 건국 초기부터 철칙처럼 내려온 국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몽연원, 북경에서 몽골의 코르친 초원까지는 수천 리 길입니다. 그곳은 자금성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부드러운 침대 대신 양가죽을 깔고 자야 하고 정교한 요리 대신 딱딱한 육포를 먹어야 하는 곳. 무엇보다 한 번 가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기 힘든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나라 공주들이 그곳에서 향수병을 앓다가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화경공주의 남편감 역시 몽골의 왕자였습니다. 이름은 색포등 파락주의, 과르친 친왕의 손자이자 몽골의 유력한 부족장이 될 청년이었습니다. 법도대로라면 화경공주는 혼례를 치른 후 짐을 싸서 몽골로 떠나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부에서는 공주가 몽골까지 가는 행렬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또다시 신하들의 예상을 뒤엎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화경공주는 북경을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내 곁에 남을 것이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폐하, 그것은 선대 황제들께서 정하신 법도에 어긋납니다. 몽골의 왕공들이 섭섭해할 것입니다. 출가 외인이라 했습니다. 시집간 딸을 황궁에 끼고 도는 법은 없습니다. 상소문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신하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공주가 살 집을 지어라. 자금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황궁만큼이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라. 내 딸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딸을 멀리 보내기 싫은 아버지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권력으로 전통과 관습, 그리고 법치라는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화경공주는 그렇게 역사상 유례없는 특권을 누리며 북경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황금빛 세장이 훗날 자신을 옥죄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이 자신의 남편을 괴물로 만들고 결국 자신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잔혹한 진실을 속삭입니다. 과도한 사랑은 독이 되고 맹목적인 보호는 파멸을 부른다고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북경 동성구에 위치한 화경공주부의 예터입니다. 비록 세월의 풍패에 깎여나갔지만 남아있는 기둥과 주춧돌만으로도 당시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걸륭제는 딸이 북경에 머물 집을 짓기 위해 국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저택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은이만 9,000냥이 넘었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의 가격이 1에서 2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현대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저택은 규격을 파괴했습니다. 청나라 건축법상 공주의 저택은 방의 개수, 기둥의 색깔, 지붕의 장식 등 모든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경공주부는 그 한계를 비웃듯 친왕의 저택에 버금가는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위치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자금성과 가까워도 너무 가깝습니다. 걸륭제는 틈만 나면 가마를 타고 나와 딸의 집을 찾았고 딸 역시 언제든 황궁을 드나들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화경공주에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저택을 가리켜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화려한 감옥이자 사랑으로 만든 황금 세장이라 부릅니다. 걸륭제는 딸을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는 대신 자신의 겨드랑이 및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곳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대우의 수혜자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화경공주의 남편, 부마 색포등파락주의입니다. 색포등파락주의. 이름이 깁니다만 우리는 그를 색부마라 부르겠습니다. 그는 몽골 코르친부의 왕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청나라 황실을 도와 전공을 세운 개국공신 가문이었죠. 걸륭제가 수많은 몽골 왕자들 중에서 그를 사위로 낙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가문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치밀하고 어찌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계획적인 걸륭제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색부마는 아주 어린 시절 9살 무렵에 북경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황궁 안에서 황자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걸륭제는 그를 예비 사위가 아니라 거의 양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황자들과 똑같이 공부시키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걸륭제는 딸에게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남편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몽골에 거친 야성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자금성의 예법을 알고 황제의 눈치를 살필 줄 알며 무엇보다 화경공주를 하늘처럼 모실 준비가 된 남자. 걸륭제는 10년에 걸쳐 색부마를 화경공주 맞춤형 남편으로 개조했습니다. 실제로 색부마는 걸륭제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화경공주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순종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걸륭제가 보기에
그는 100점짜리 사위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몽골로 데려가지도 않고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북경의 저택에서 딸을 공주처럼 모시고 살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기획 결혼과 북경 정착은 황실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폐하께서 너무하십니다. 다른 공주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막으로 떠나는데 어찌 화경공주만 북경에 남는단 말입니까? 조정 대신들의 불만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찻잔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몽골 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황제가 우리 몽골을 무시하는가? 우리 땅이 살 곳이 못 된다는 뜻인가? 걸륭제는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화경공주에게 내리는 하사품만큼이나 몽골 코르친부에도 막대한 선물 보따리를 보냈습니다. 돈으로 자존심을 무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화경공주에게는 더 큰 특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1000냥의 녹봉을 하사한 것입니다. 당시 물가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통의 공주들이 받는 돈의 2배가 넘었고 심지어 몽골에 있는 시댁 식구들, 즉 시부모나 시동생들이 받는 연금보다 며칠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것은 화경공주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나는 특별하다. 법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 아버지는 황제이고 나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드라마에서 묘사된 경슬의 오만함은 작가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걸륭제가 수천 개의 호신부와 29,000냥짜리 저택, 그리고 1000냥의 녹봉으로 길러낸 괴물 같은 자존감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내려준 선물 혹은 부속품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녀는 시댁인 몽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갈 일 없는 미개한 땅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자금성과 자신의 저택, 그리고 아버지 걸륭제뿐이었습니다. 이 좁고 화려한 세계관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그녀를 잔혹한 정치적 괴물로 변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황금 세장 속에 갇힌 공주가 어떻게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녀에게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적으로 규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새 아내, 개왕후 오라나랍씨입니다. 화경공주의 생모인 효현순왕후가 죽고 난 뒤 황궁의 안주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오랜 고민 끝에 한비었던 오라나랍씨를 황후로 책봉합니다. 하지만 화경공주에게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자리를 훔쳐간 도둑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 가져가는 경쟁자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걸륭제조차 무의식 중에 딸의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딸에게 새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경공주가 개왕후에게 쌀쌀맞게 굴거나 예법을 어겨도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걸륭제는 개왕후 앞에서 죽은 효현순왕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고 화경공주를 불러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황후 앞에서 죽은 아내와 그 딸만을 챙기는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태도는 화경공주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황후라 해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나를 이길 수는 없다. 이확신은 훗날 청나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인 개왕후의 단발 사건과 그녀의 비참한 죽음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화경공주는 북경의 저택에 앉아 황궁의 모든 정보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웬만한 정승의 상소문보다 강력했습니다. 누군가를 승진시키고 누군가를 파면시키는 일, 심지어 후궁들의 서열을 정리하는 일까지. 황궁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칼과 창 대신 차가운 미소와 침묵으로 상대를 베어버리는 곳, 바로 내명부입니다. 1748년 효현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비어있는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한비 오라나랍시 훗날의 계황후였습니다.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그녀는 종종 악녀로 혹은 비운의 주인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거대한 법정에서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진짜 적은 다른 후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옥죄어 온 가장 거대한 공포는 바로 죽은 자의 망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령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걸륭제가 겹겹의 결계로 지켜낸 딸, 고륜화 경공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경공주가 어떻게 황궁의 균형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어떻게 한 여인을 미치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 잔혹한 심리극의 내막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계황후 오라나랍시, 그녀는 성실했습니다. 효현순왕후가 죽은 뒤 혼란스러웠던 내명부를 잘 이끌었고 걸륭제의 어머니인 태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걸륭제 역시 처음에는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황후로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걸륭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걸륭제의 마음속 방은 이미 죽은 효현순왕후로 가득 차 있어 산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화경공주였습니다. 공주는 계황후에게 있어 살아있는 효현순왕후나 다름없었습니다. 걸륭제는 공주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애틋해지고 공주가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었습니다. 여기서 미묘한 권력의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교 사회인 조선이나 중국에서 어머니와 딸의 위계는 명확합니다. 어머니가 위고 딸이 아래입니다. 비록 친어머니가 아니라 해도 정모인 황후에게 공주는 예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화경공주에게 계황후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오직 효현순왕후 한 분뿐이다. 공주의 이 오만함은 걸륭제의 방조 아래 묵인되었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몇 가지 일화들은 이 기형적인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황실연회가 열릴 때 걸륭제는 화경공주의 자리를 다른 비빈들보다 높게, 때로는 황후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배치하곤 했습니다. 계황후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 걸륭제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화경은 내 유일한 정녀다. 그 아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계황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철없는 의붓딸이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 서 있는 황제의 기억이라는 것을요. 화경공주는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계황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비교라는 가장 잔인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생모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럴 때 참 검소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바마마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셨는데, 이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가 계황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걸륭제에게는 최면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래, 효효는 완벽했어. 그런데 지금 황후는 왜 이리 말이 많고 깐깐한가? 화경공주는 효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버지와 계황후 사이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이용해 황궁 내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그녀의 저택은 정보의 집산지였고 그녀에게 줄을 서려는 환관과 궁녀들이 넘쳐났습니다.
계황후는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은 전처만 그리워하고 의붓딸은 자신을 무시하며 신하들은 공주의 눈치를 보는 상황. 그 숨막히는 고독 속에서 계황후의 정신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765년 건륭 30년이 밝았습니다. 청나라 역사를 뒤흔든 제4차 남순이 시작된 것입니다. 건륭제의 남순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는 거대한 퍼레이드였습니다. 건륭제는 계황후를 대동하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화경공주 부부 역시 이 행렬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의 분위기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건륭제는 계황후의 48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주에 도착했을 때 억눌러 왔던 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사인 청사고에는 단지 황후가 미쳤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와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건륭제는 항주의 미녀들과 유흥을 즐기려 했고 계황후는 이를 강하게 말렸습니다. 폐하, 채통을 지키십시오. 효현 순왕후께서 살아계셨다면 결코 이런 방탕함을 두고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황후는 건륭제의 영린, 효현 순왕후를 입에 올린 것입니다. 건륭제는 격분했습니다. 네가 감히 효현을 입에 올리느냐? 네가 효현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싸움의 이면에는 늘 화경공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건륭제가 계황후를 그토록 쉽게 무시하고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효연의 완벽한 분신인 화경공주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공주가 아버지에게 심어준 어머니는 완벽했다는 환상이 계황후를 부족하고 질투 많은 여자로 낙인 찍게 만든 것입니다. 격분한 계황후는 금기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녀는 가위를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만주족의 풍습에서 황후가 머리를 자르는 것은 국상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 앞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내게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이고 싶지 않다는 저주와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건륭제는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즉시 계황후를 북경으로 압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폐위시키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화경공주의 반응입니다. 계황후가 몰락했을 때 그녀를 위해 구명운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경공주 역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내심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아버지 옆에는 우리 어머니의 자리만 남게 되었다. 계황후는 황후의 직함은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시녀 2명만이 시중을 드는 냉궁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봉 금책과 인장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그녀가 몰락한 지 1년 만인 1766년 계황후는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황제의 아내였던 여인이 가족 하나 없이 화병과 울화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전해 들은 건륭제는 사냥터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황귀비의 예로 치르라. 말이 황귀비의 예이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못한 비참한 수준의 장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덤조차 갖지 못하고 다른 후궁의 무덤 한 구석에 곁방살이하듯 묻혔습니다. 제사도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잔혹한 처사 뒤에 화경공주가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을지라도 공주의 무언의 동의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건륭제가 이토록 매정하게 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내 딸 화경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여자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심리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경공주는 개왕 후의 죽음으로 명실상부한 내명부의 1인자, 황궁의 실질적인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눈엣 가시 같던 새어머니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부적이 그녀를 지켜주었고 그녀의 권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황궁 안의 전쟁은 공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궁 밖, 진짜 전쟁터에서 날아온 소식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를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색부마, 화경공주가 평생 끼고 살았던 그 순한 남자가 금천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황제가 믿고 맡겼던 군대, 공주가 자랑스러워했던 남편, 그 모든 기대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하, 부마 색포등 파락주의가 적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아군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상소문이 조정에 도착했을 때 걸륭제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전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사위가 황제가 직접 키운 장수가 비겁하게 도망을 쳤다는 것은 황실의 수치이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일제히 엎드려 외쳤습니다. 국법에 따라 부마를 참수하소서. 일벌백계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법대로라면 색부마의 목은 당장 잘려야 했습니다. 이미 그와 함께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진 다른 장군들은 처형당하거나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이제 칼끝은 공주의 남편을 겨누고 있습니다. 걸륭 13년, 청나라 제국은 서남쪽 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이를 대금천의 난이라 부릅니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맹렬한 토착민들의 저항. 청나라 군대는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군 지휘부의 무능과 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제의 사위이자 화경공주의 남편, 부마 색포등 파락주의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죽어갈 때 황제는 왜 살인죄를 저지른 사위를 살려야만 했을까요? 그날 자금성 양심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전쟁터에서 날아온 비보는 북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총사령관인 대학사 눌친과 부사령관인 색부마가 이끄는 군대가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기만이었습니다. 색부마는 전형적인 낙하산 장군이었습니다. 황궁의 온실에서 자란 그는 진짜 칼바람이 부는 전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의 요새가 견고해 보이자 겁을 먹었고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할 순간에 주저했습니다.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적의 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계곡에 갇힌 청나라 병사들은 화살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정예병이 몰살당했습니다.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색부마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황제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적의 기세가 너무 강해 전략상 후퇴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공격을 미루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결국 전선은 붕괴되었습니다. 걸륭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고 곧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황제가 믿었던 사위는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제 목숨만 챙긴 비겁자였습니다. 청나라의 군법은 엄격합니다. 임전무퇴, 적을 보고 도망친 자는 참수한다.
군을 기만하여 패배를 자초한 자는 참수한다. 법대로라면 색부마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걸륭제는 먼저 총사령관인 눌친에게 알반필주의 칼을 내려 자결을 명했습니다. 눌친은 걸륭제의 총애를 받던 명문가 출신의 대신이었지만 황제는 궁위 확립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그를 처단했습니다. 이제 칼끝은 색부마를 향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눈이 걸륭제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눌친도 죽었습니다. 부마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상소문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누구도 부마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반역이자 매국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걸륭제의 마음속에는 전쟁터의 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눈물이었습니다. 걸륭제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황제로서 그는 사위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는 사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사위가 죽으면 그토록 아끼는 딸 화경공주가 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걸륭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현순왕후가 죽었을 때 자신이 겪었던 그 뼈를 깎는 고통을. 내 딸에게 그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다. 화경은 내 유일한 정녀다. 그녀는 평생 행복해야 한다. 그 엄청난 부적을 주어 지켜낸 아이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녀의 남편을 죽여 그녀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단 말인가? 이때 화경공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그녀가 직접 아버지에게 와서 빌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걸륭제에게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공주가 살고 있는 화려한 저택. 그곳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딸. 걸륭제는 눌친을 죽일 때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사위의 처형 문서 앞에서는 붓을 들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그는 밤새 양심전을 서성였습니다. 한쪽에는 국법이, 다른 한쪽에는 부정이 저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걸륭제는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나 가장 부끄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걸륭제의 입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참수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케 하는 궤변이었습니다. 색포등 파락주의에 죄는 무겁다.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허나 그를 죽이면 화경공주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 짐은 참아. 짐의 사랑하는 딸이 젊은 나이에 홀로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수만 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아내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오직 내 딸이 과부가 되는 것만이 가슴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륭제는 한술 더 떴습니다. 효현순왕후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다.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짐은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또다시 죽은 황후를 끌어들였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현순왕후는 걸륭제의 성역이었으니까요. 결국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사령관 눌친은 목이 잘려 효수되었지만 똑같은 죄를 지은 색부마는 면사, 즉 사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면사금패였습니다. 물리적인 황금패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화경공주의 남편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 어떤 칼날도 뚫을 수 없는 절대 방어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청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흔히 강건성세라고 부르는 청나라의 전성기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법은 황족 앞에서는 멈춘다. 이 메시지는 군대와 관료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장수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다. 줄만 잘 서면 된다. 황제의 사위가 되면 사람을 죽여도 산다. 색부마는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걸륭제는 그를 잠시 유배 보내는 척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작 자규는 박탈했지만 여전히 부마로서의 대우는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북경의 그 화려한 황금 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경공주는 안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쳐놓은 그 두터운 결계가 효험을 발휘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의가 희생되었는지를. 남편이 살아 돌아온 그날 밤, 대금천의 계곡에서 죽어간 원혼들이 그녀의 저택 지붕 위를 떠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걸륭제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지만 대신 제국의 기강을 흙탕물 속에 처박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걸륭제 말기의 부정부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황제가 먼저 사적인 감정으로 법을 어겼는데 탐관오리들이라고 법을 지키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면사금패 사건을 걸륭제 통치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꼽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색부마.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동료들은 참수당했는데 아내의 치마폭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치마 장군, 공주 덕에 사는 놈. 그는 평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경공주 앞에서는 더더욱 죄인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생명의 은인이자 절대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부관계는 이제 완벽한 주종관계가 되었습니다. 화경공주는 남편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 아니면 경멸? 아버지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내가 원하면 아버지는 세상의 규칙도 바꿔주시는 분이야. 이 맹목적인 믿음. 자신은 예외적인 존재라는 확신. 이것이 화경공주를 평생 지탱해준 힘이자 그녀를 고독하게 만든 저주였습니다. 죽음의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진 남자, 색포등 파락주의. 걸륭제에 비틀린 부정 덕분에 참수형을 면한 그는 세상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비웃음을 견디며 덤으로 얻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짓궂습니다. 인간이 억지로 늘려놓은 생명줄은 그리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부적이 공주의 목숨은 지켜주었을지 몰라도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운명까지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금 세장 안에 두 번째 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억지로 살려놓은 남편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남편마저 떠나보낸 뒤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44세의 공주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목숨을 구걸받은 색부마는 빚쟁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황제는 그를 살려주었지만 그 대가로 끊임없이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색부마는 자신의 오명을 씻기 위해 그리고 아내인 화경공주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1771년 대금천에서의 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늙어가는 색부마는 다시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황제의 사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보다 비겁자라는 꼬리표가 더 무겁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전과는 달리
최전방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용기라기보다는 살아남은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신은 기어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1775년, 걸륭 40년. 전쟁터의 막사 안에서 색부마는 쓰러졌습니다. 적의 칼이 아닌 병마가 그를 덮쳤습니다. 오랜 전장의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0여 년 전 황제가 법을 어겨가며 기어코 살려냈던 그 남자가 결국은 똑같은 전쟁터에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황제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결말, 즉 딸이 과부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했지만 결국 운명은 황제의 소나기를 빠져나가 제 할 일을 마쳤습니다. 색부마의 시신이 북경으로 운구되던 날, 걸륭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또다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던 부적도, 면사금패도, 황제의 권위도, 사위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은 사위보다 산 딸의 슬픔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즉시 파격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부마의 장례를 친왕의 예로 치르라. 내 딸의 남편이다. 가는 길이라도 초라해서는 안 된다. 색부마는 죽어서야 비로소 비겁자의 오명을 벗고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화경공주를 위한 보여주기식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는 홀로 남은 화경공주를 비춥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44세. 가장 화려한 시절은 지나갔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던 시기. 그녀는 북경의 그 거대한 저택, 황금 감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울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에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나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화경공주의 삶은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과부가 된 공주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거나 불교에 귀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딸이 불쌍한 과부로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에게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상 심리였습니다. 내가 네 남편을 지켜주지 못했으니 대신 돈과 권력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마. 이 시기 화경공주의 재산 증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걸륭제는 전국의 소금 전매권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공주에게 하사했습니다. 당시 소금은 하얀 황금이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었습니다. 공주는 앉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걸륭제는 자신의 늙은 몸을 이끌고 틈만 나면 공주의 집을 찾았습니다. 황제가 행차할 때마다 수레에는 보물과 하사품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티베트에서 온 불상, 서양에서 온 자명종, 남쪽 지방의 최고급 비단. 공주의 방은 온갖 징휘한 보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침상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수만 금의 보물들이 과연 남편의 온기를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화경공주는 밤마다 빛바랜 부적더미 속에서, 그리고 보물 창고가 되어버린 침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들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주는 이 엄청난 사랑이 사실은 자신을 질식시키는 족쇄였다는 것을. 이 시기 화경공주의 성격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이 보입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가 오만하고 도도한 공주였다면 중년의 그녀는 깐깐하고
집착이 강한 재력가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황실의 회계 장부를 검사하듯 자신의 저택 살림을 쥐잡듯이 관리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그것은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녀는 건강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해졌습니다. 아버지 걸륭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죽음과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수십 명의 어의를 불러들였고 전국의 용하다는 약재를 사들였습니다. 수천 장의 부적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적들은 액마기가 아니라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지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걸륭제도 화경공주도 늙어갔습니다. 황제는 8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고 공주는 60세를 바라보는 노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기형적으로 끈끈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이 부녀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걸륭제에게 화경공주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시절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화경공주에게 걸륭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사랑. 어떤 역사가들은 이를 두고 부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두 영혼의 고립된 동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서 오직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된 동맹은 끝내 또 하나의 비극적인 유산을 남깁니다. 바로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과도한 보호와 특권 속에서 자란 화경공주의 아들, 즉 걸륭제의 외손자는 과연 어떤 인간으로 성장했을까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틀린 사랑을 먹고 자란 그 아이 역시 평범한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황제의 권력으로도 수천 개의 부적으로도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강건성세라 불리며 영원할 것 같았던 청나라의 전성기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1792년, 걸륭 57년, 황제는 82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침침해졌고 귀는 어두워졌으며 총명했던 기억력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딸 화경공주에 대한 애착만큼은 세월을 비껴간 듯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잔인하게도 그 마지막 끈마저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61세가 된 화경공주가 쓰러진 것입니다. 평생을 죽음의 공포와 싸워왔던 그녀. 종이로 만든 방패 뒤에 숨어 목숨을 부지해왔던 그녀에게 진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국의 황홍이 가장 사랑했던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늙은 아버지의 절규와 그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특권의 대물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주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걸륭제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폐하, 옥체가 편치 않으십니다. 흉한 기운을 가까이 하시면 안이 도옵니다. 걸륭제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80대의 노구는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황궁의 내의원을 통째로 공주의 집으로 옮기다시피 했고 전국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도사들을 불러 구판을 벌였습니다. 침상에 누운 화경공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의 베개맡에는 여전히 낡은 부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그 종이 조각들. 하지만 숨이 가빠오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황금으로 만든 감옥도 아버지의 절대 권력도
다가오는 저승사자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1792 연여름, 고륜화 경공주는 61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북경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효현 순황후가 남긴 마지막 핏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주의 부고를 들은 걸륭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말라버리게 만드는 법입니다. 대신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켜낸 아이인데, 5200개의 부적을 썼는데, 어찌 나보다 먼저 간단 말인가. 걸륭제에게 딸의 죽음은 단순한 자식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했던 사랑과 집착의 역사가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효현 순황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파격적인 장례를 지시합니다. 보통 출가한 공주의 장례는 시댁의 풍습을 따르거나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딸의 장례를 사실상 국장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결정은 바로 묘지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화경공주의 유해는 남편의 고향인 몽골 쿠르친 초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만목연원의 마지막 규칙입니다. 죽어서라도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걸륭제는 죽은 딸조차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그 먼 황무지에 묻을 수 없다. 화경은 죽어서도 내 곁에 있어야 한다. 그는 북경 동쪽 교회에 거대한 무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화경공주 원침입니다. 청나라 역사상 몽골 왕공에게 시집간 공주가 몽골로 돌아가지 않고 북경에 묻힌 것은 화경공주가 유일합니다. 그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외였습니다. 걸륭제의 이기적인 사랑은 딸의 영혼이 자유롭게 떠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경공주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특권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강력해진 형태로 그녀의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화경공주의 아들, 걸륭제의 외손자. 그의 이름은 걸륭제가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앙륵철 특목이 몽골어로 철처럼 강한 복을 뜻합니다. 걸륭제는 딸을 잃은 슬픔을 이 외손자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황제, 어머니가 고륜공주, 아버지가 몽골 친왕. 걸륭제는 이 외손자를 황자들과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황자들보다 더 아꼈습니다. 그에게 보국공이라는 자기를 내리고 황실의 최정예 부대인 영시윈의 대신 자리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또 다른 딸을 이 외손자에게 시집 보내려는 파격적인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외손자 라방다이치는 아버지 색부마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꽤 용맹했고 무술에도 능했습니다. 어느 날 걸륭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곰의 습격을 받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몸을 날려 곰을 때려잡고 황제를 구한 것이 바로 이 외손자였습니다. 걸륭제는 감격했습니다. 역시 화경의 아들이다. 내 딸이 나를 지키려고 보낸 수호신이다. 이 사건 이후 외손자에 대한 총애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청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외척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화경공주가 평생 쌓아 올린 부와 인맥, 그리고 황제의 무한한 신뢰.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걸륭제의 사적인 사랑이 시스템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의 핏줄인가가 성공을 결정하는 사회. 화경공주 가문은 그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의 건강함에는 치명적인 독소였습니다. 다른 귀족들과 관료들은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봐야 소용없다. 황제의 딸, 황제의 외손자가 다 해먹는 세상이다. 이런 냉소가 조정에 퍼져나갔고, 이는 훗날 백령요도의 난등 밀란이 일어났을 때 지배층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다시 1792년의 겨울로 돌아갑니다. 화경공주의 무덤이 완공되었습니다. 늙은 걸륭제는 지팡이를 짚고 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에는 그가 직접 쓴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딸의 공덕을 기리고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구절들. 하지만 그 비석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5,200개의 부적, 29,000냥짜리 저택, 사형수 남편을 살려낸 면사금팔, 그리고 몽골로 돌아가지 못한 유해. 걸륭제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너를 지켰다고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고 후회했을까요? 바람이 붑니다. 노왕제의 백발이 흩날립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효현순왕후도, 영년도, 영종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화경마저 떠났습니다. 천하를 가졌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쓸쓸한 풍경은 다가올 청나라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화려했던 걸륭성세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경공주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진 황실에는 곧 새로운 권력 투쟁과 부패의 그림자가 덮쳐올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행복하고도 불행했던 공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2026년의 북경. 거대한 마철루 숲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동성구 장자충로. 이곳에는 아직도 화경공주부의 뼈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지만 270년 전 이곳은 제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은밀하며 가장 강력한 권력이 숨 쉬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한 여인의 기이한 삶을 따라왔습니다. 걸륭제가 수천 장의 부적으로 지켜낸 딸, 남편의 살인죄마저 덮어버린 면사금파의 주인공, 고륜화 경공주. 이제 우리는 긴 여행을 마치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아버지 걸륭제의 그 지독한 사랑은 딸을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제국을 병들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 서서 그 5,200개의 부적에 담긴 진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려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청나라의 쇠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하나의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법치의 붕괴와 인치의 부활입니다. 걸륭제 초기는 법이 엄격했습니다. 부정부패한 관리는 가차없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경공주 사건, 특히 색부마 면사 사건을 기점으로 황제의 저울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사랑하면 법도 피해간다. 이 위험한 신호는 화경공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경공주가 누렸던 그 특권의 토양 위에서 청나라 역사상 최악의 간신이라 불리는 화신 같은 인물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화경공주가 죽기 직전 조정은 이미 화신의 세상이었습니다. 화신은 걸륭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국고를 횡령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화신 역시 화경공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주의 아들과 화신의 딸이 정략 결혼을 했을 정도로 그들은 거대한 특권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걸륭제가 딸을 위해 뚫어놓은 예외라는 구멍으로 온갖 부패한 자들이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수천 장의 부적이 공주의 목숨은 지켰을지 몰라도 제국의 건강한 시스템은 그 부적 아래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경공주가 떠나고 3년 뒤인 1795년, 걸륭제는 황위를 아들 가경제에게 물려주고 태상왕이 됩니다. 그리고 1799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경제는 즉시 간신 화신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선대 황제가 남긴 방만한 재정 지출과 특권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제국의 근간은 썩어 있었고 백성들의 분노는 백령요도의 난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화경공주의 화려했던 삶은 사실상 강건성세라는 거대한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타올랐던 마지막 불꽃놀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의 화경공주는 행복했을까요? 역사의 심판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그녀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5200개의 부적.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부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너는 약하다, 너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끊임없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죽음의 공포라는 새장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마음을 주지 못했고 재물이 넘쳐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년에 보인 돈에 대한 집착과 건강 염려증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딸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온실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70년 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온전한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걸륭제를 비난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줄줄이 땅에 묻은 아버지.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지만 정작 밤이 되면 내 딸도 죽으면 어쩌지? 라는 공포에 떨며 식은땀을 흘렸던 늙은 남자. 그에게 이 수많은 부적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과 운명을 향한 필사적인 탄원서였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내 모든 권력과 재물을 바칠 테니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권력자의 타락을 보지만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아무리 위대한 황제라도 죽음과 이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걸륭제는 제국을 희생시켜서라도 딸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황제로서는 낙제점일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눈물겨운 투쟁이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빗나간 사랑의 대가를 치른 것은 힘없는 백성들과 병사들이었지만요. 270년이 흐른 지금 화경공주의 5200개 부적은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금은보화도 흩어졌고 그녀를 지켜주던 아버지의 권력도 역사책 속에 한 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를 붙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적정 온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적을 아이들의 몸에 붙이고 있을까요? 돈이라는 부적, 학벌이라는 부적, 인맥이라는 부적. 아이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일까요?
걸륭제와 화경공주의 비극은 먼 옛날 자금성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